시작할까요? 예, 네. 제가 길게 그냥 쭉 강의식으로 하기보다는 앞에 좀 브리핑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최근 미국 정치 상황이나 그쪽 기사들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토론 형식으로 네, 자유롭게 네,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전체 일단 주제가 미국 민주사회주의 뭐 이런 내거는 새로운 정치 흐름에 대한 건데요. 미국과 사회주의는 어울리지 않는 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왔죠, 오랫동안. 근데 그걸 뒤집는 흐름이 최근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가장 처음 이제 그런 흐름이 시작된 거는 다 아시듯이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그 준비하는 민주당 오픈 프라이머리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라는 원래 무소속인 이 사람이 뛰어들면서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죠. 근데 물론 미국 민주당 흔히 이제 이스터블리시먼트라고 불리는 미국 민주당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당권파, 그 주류 세력 이런 사람들이 그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미 미국 민주당 그 예비 경선이란 게 대단히 편파적인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거를 더욱더 이제 편파적으로 운영을 해서 결국은 다 아시듯이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고 보면은 2016년 미국 대선 준비하는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는 그냥 패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건으로 돼버릴 수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가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했는데 이들이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는 걸 보고 그냥 좌절하고 끝낸 게 아니라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큐파이 민주당, 미국 민주당 운동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 지역에서 활동해서 공직 선거 후보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요즘 막 뜨고 있는 AOC라고 약칭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발음하기도 힘든 여성이죠. 굉장히 젊은 그 여성이 뉴욕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어요. 민주당 소속의. 근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버니 샌더스 대선 운동을 지원하면서 정치화된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 흐름이 미국에서 결코 이제 주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으로 대두를 했고, 그런 와중에 지금 다음번 미국 대선 2020년 미국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 예비 경선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버니 샌더스 41년생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버니 샌더스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이제 던졌고,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는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그런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후보가 버니 샌더스 혼자만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여성 상원의원도 있고,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라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 시장인데 이 사람은 게이거든요. 피트 뭐? 부티지지라는 이상한 이름입니다. 부티지지. 네. 젊은 이제 시장인데 게이예요. 이 사람도 일정하게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앤드류 양이라는 아시아계인데 이 사람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후보들이 대거 이제 뛰어들었고, 그래서 과거 2016년만 하더라도 버니 샌더스가 미국의 전 국민 공적 건강 보험을 이제 도입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서 바람을 일으켰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해야 된다. 오바마도 실은 미국에서 이거 못한다 그래요. 오바마 케어라는 이상한 제도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로 미국 정치 지형이 일정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번에 버니 샌더스랑 이제 경쟁했던 게 힐러리 클린턴이라면은 지금은 미국 민주당 주류가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세울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카드로 떠오른 게 부통령을 역임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이제 대항마로 내세웠고 지금은 여론조사할 때 바이든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진보파의 표심이 샌더스로만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후보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근데 레이스가 쭉 되면은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점점 이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면은 샌더스 대 바이든 구도가 되면은 지금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뭐 상상이긴 하지만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 후보가 돼서 트럼프랑 맞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2016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을 당했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최근에 일어난 미국 사회의 변화랑 연관돼 있죠. 젊은 세대가 왜 샌더스를 이렇게 지지했고 이후에도 하나의 정치 운동을 만들어 왔는가? 그걸 따져보면 결국은 2008년 경제 위기 출발점이죠. 누구나 뭐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들 아시죠? 그걸 통해서 미국 월스트리트의 리먼 브로더스가 이제 무너지고 자칫하면은 실은 다른 뭐 골드만삭스니 다 이제 연쇄 부도나서 1929년 대공황보다 더 큰 공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부시 정권이 개입을 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한 시장주의적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국가 개입을 통해 위기를 어쨌든 진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로 미국이랑 서유럽은 엄청난 이제 경제 위기, 우리가 겪은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몇 년 동안 겪었죠. 그걸 겪으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후 삶의 어떤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실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파시스트적인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다행히도 이게 반대 방향으로 좌경화되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커다란 역할을 한 거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었죠. 그 운동이 2011년에 이제 벌어지면서 신자유주의 위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지게 된 그리고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된 젊은이들이 이거를 사회운동을 통해서 혹은 진보적인 대안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젊은이들이 많아진 거죠. 이 사람들을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80년대 말부터 대체로 90년대 태어난 사람들인데 미국에선 이 세대가 지금 미국 여론의 좌경화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미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막 40%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여론을 이끄는 게 바로 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분명 신자유주의 위기와 연관된 굉장히 이제 최근의 현상인데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그렇게만 바라보는 게 좀 표피적인 것은 미국 사회에서 전혀 어떤 뿌리가 없었다면은 신자유주의 위기가 나고 나서 이런 방향으로 젊은이들의 정치의식이 발전하고 등등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 사회에 지금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표어를 내건 그런 운동에 할아버지뻘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 이어진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언론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 그러니까 2008년 위기 이후에 젊은이들이 급진화돼서 뭐 버니 샌더스 운동 등등이 일어났다.
요 정도 얘기하지 그 전부터 어떤 뿌리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미국이 사회주의랑 그렇게 거리가 먼 나라는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등장한 게 대체로 1890년대거든요. 근데 미국에도 그때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당 있었죠. 사회당 전에 1890년대 미국에 인민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포퓰리스트 파티, 피플스 파티라고. 네. 이게 유럽하고 다른 미국적인 현상이었는데요. 둘 다 출발은 비슷해요.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는 그게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로 나오고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유럽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민중주의라고 부르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자본 대 노동이 아니라 엘리트 대 민중이라는 혹은 엘리트 대 서민이라는 구도를 깔고 그걸 통해서 동부의 자본주의 엘리트들을 비판해요. 근데 그 주체가 유럽처럼 노동계급이 아니라 노동자도 포함되지만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등이 다 포함이 돼요. 그 사람들을 다 피플이라고 불러요. 인민, 서민. 네. 지금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리고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이 미국 인민당이 포퓰리즘이란 말이 시작되는 중요한 이제 출발점 중에 하나인데 이때 포퓰리즘은 상당히 좌익적인 내용이었고 진보적인 내용이었고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여요. 유럽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위험한 말 이런 취급을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역사적 상황이랑 연관이 돼 있고요. 이 인민당 운동이 실은 갑자기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맞대응할 만한 제3당 운동으로 삽시간에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이제 막죠. 민주당이 인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수용한 그런 후보를 대선에 내요. 그러면서 이 인민당 운동의 에너지를 민주당으로 쭉 흡수합니다. 이때부터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으로 자리매김돼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남북 전쟁에서 노예 소유주 편들었던 그런 반동 정당이었는데 이때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인민당이 성장한 이게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확 찬물을 뿌려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라 이때 잔당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민주당, 공화당과 다른 제3당을 만들 거야. 그러다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유럽 사회주의를. 특히 미국에 이 당시에 유럽에서 많은 이민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민들을 통해서 유럽의 이 좌파 이념을 받아들이게 돼요. 특히 독일계 이민들을 통해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그런 막스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동유럽의 유태계 이주민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동유럽의 대표적으로 가령 러시아의 볼셰비키당 같은 그런 당들의 이념이 또 전파가 돼요.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게 이제 삽시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게 되고 이런 흐름과 인민당의 잔당 흐름이 이제 서로 만나면서 말씀하신 미국 사회당이 20세기 초에 창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창당이 됐다는 거는 그렇게 늦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국 노동당도 1900년대에 창당이 됐거든요. 다만 영국 노동당이랑 다른 거는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 운동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했죠. 그래서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회당은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AFL이라는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인데 이 조직은 상당히 노동 귀족화돼 있었어요. 이미 이 시점에. 그래서 이 조직이 바란 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랑 거래해갖고 좀 더 많은 이권을 따는 이런 거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사회당이라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실험에 별로 이렇게 몸을 담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게 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발전하는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노동조합 운동과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당은 굉장히 열심히
당 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 이름을 사회민주당으로 지었었는데 그거를 미국 사회당으로 바꿔요. 소셜리스트 파티.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소셜 데모크래틱 파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데모크래틱 파티로 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만의 이런 그 난점이 있어갖고 당 이름을 소셜리스트 파티, 사회당이라고 했고, 미국에서는 초기부터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혼용돼서 쓰였어요. 지금도 그런 측면이 강해요. 한국 운동권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막 엄격하게 구분해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둘을 섞어서 쓰는 흐름이 강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적 사회주의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이 미국 사회당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시의 시장을 당선시키기도 해요.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그때 당선시킨 도시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동부 해안지대라던가 서부 해안지대 이런 곳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핵심 지역으로 되어 있는 중서부의 많은 도시들, 이 5대5를 뭐 미시건, 일리노이 뭐 그런 그런 곳에 도시들도 많았고, 그리고 오클라호마 같은 완전히 생 농업지대 그런 곳에서도 시장을 당선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원 의원도 당선시킵니다. 그래서 2명의 하원 의원을 1차 대전 이제 직전에 당선시켜서 진출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 미국 사회당의 전진을 가로막았던 결정적인 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처음부터 참전하진 않고 중간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참전하게 될 때 미국 사회당이 적극적으로 반전운동을 벌이게 돼요. 이 당시 미국 사회당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유진 뎁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100만 표 정도의 득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인 노동운동 출신의 미국 사회당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반전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출마하기도 하고, 그 당 전체가 이 반전운동 때문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미국 역사상 제1차 빨갱이 숙청이라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미국 사회의 진보 좌파들을 막 폭력적으로 탄압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FBI도 만들어지고 등등. 이때 이제 미국 사회당이 또 많이 당세가 위축이 됐죠. 이 미국 사회당이 마지막으로 좀 승부수를 던졌던 게 1924년 총선이었어요. 이 19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승부수를 던졌냐면은 사회당 소속이 아니지만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무소속 제3 후보를 내자. 그래서 이 사람의 선거 운동을 통해 당선을 못 시키더라도 상당한 세를 만들어서 기존의 미국 사회당 지지 기반을 넘어서는 대중적 기반을 가진 진보 정당을 새로 창당하자. 여기서 핵심은 노동조합 운동을 끌어들이는 거였죠. 그 실제 후보를 세워요. 그 사람이 라폴레트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공화당 소속 의원이에요. 근데 이때는 공화당에도 진보파 의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라폴레트라는 사람이었고, 위스콘신의 이제 상원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을 공화당에서 탈당시켜서 진보파 무소속 후보로 냅니다. 이 사람은 거의 당선 가능성까지 있을 정도 명망이 있는 후보였고요. 이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노동조합 운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AFL에 속한 상당수 노동조합, 특히 젊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있는 조합들이 이 선거운동에 결합을 했어요. 이게 미국 진보파의 엄청난 이제 승부수였죠. 한 15% 정도 득표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득표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특히 노동조합 운동 세력들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원래는 이 선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라폴레트를 대표로 해서 새로운 좌파 정당을 창당하자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무산이 돼버립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불참하는 바람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라폴레트 후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차례 역사가 끊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 실험에 성공했으면은 영국 노동당식의 정당이 미국에서 창당할 가능성이 높았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실패한 거죠.
그 이후에도 미국 사회당 역사가 그냥 끝난 건 아니에요. 1932년 대선 이때 당선자가 누구였죠? 루즈벨트. 예, 루즈벨트가 당선된 요 32년 대선이 바로 29년 대공황 직후에 벌어진 선거였죠. 굉장히 미국 역사상 중요한 대선이었는데 이때 루즈벨트만 나온 게 아니라 물론 공화당도 나왔지만 미국 사회당에서도 후보를 냈어요. 노먼 토머스라는 유진 뎁스만큼의 어떤 대중적 명방성이 있는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100만 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득표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32년 대선에서 공황 대책으로 얘기한 것들, 이게 32년 대선에서는 루즈벨트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안 했는데 집권하고 나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당이 미국 역사의 주류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뉴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후 미국 역사에 상당한 그림자를 들이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결코 무의미한 건 아니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뼈아픈 거는 루즈벨트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당이 주장한 것 중에 루즈벨트가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금융기관 국유화였어요. 금융기관 국유화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복지 확대라던가 등 국가가 중심이 된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건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당의 입지가 이제 줄어든 거죠. 민주당이 왼쪽으로 상당히 영토를 확장하면서 사회당이 발전할 가능성은 더 약해지고, 그리고 반대로 노동조합 운동은 더욱더 민주당이랑 결합하게 되면서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40년대, 50년대, 60년대 쭉 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당이 그냥 명맥을 잇는 정도 이제 수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원들이 뭔가 좀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노선 전환을 토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당 지도부는 어떤 이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냐면은 당을 해산시키자. 더 이상 존립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냐? 그거 아니고 민주당으로 들어가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민주당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조금 우리 사회 맥락하고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뭐 정의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에 들어가자, 이거랑은 좀 다른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은 유럽식의 그런 정당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자기가 직접 가서 등록을 해야 되죠. 레지스터를 해야 되죠. 그때 자기 당적을 적게 돼 있어요. 유권자가? 예. 그러면은 거기 자기가 적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 그러면 그게 공화당, 민주당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 흔히 여론조사 같은 거 보시면은 민주당 당원 중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지자 뭐 퍼센트 뭐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그런 거예요. 유권자들이 등록할 때 아예 나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등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공화당, 민주당은 유럽식의 그런 정당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정치 제도인 거예요. 물론 미국 사회당은 그런 질서를 이제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바꾸는데 실패했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아직 뉴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미국식 사회민주주의 리버럴 정당이라고 그들이 이제 해석한 민주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의미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기는 뭐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들어가자. 가서 이제 소금처럼 이제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분파인데, 민주당 자체가 유럽식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분파라고 얘기하면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조직을 따로 만들자. 미국 사회민주주의자라는 조직을 따로 만들자. 그래서 SDUSA라는 조직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죠. 소셜 데모크렛 그리고 USA. 이 조직을 만들어서 민주당에 들어가자. 사실 민주당에 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에 들어가자는 것 자체는 사회당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때 1960년대 당원들 정서가 이때 그랬던 거죠. 근데 SDUSA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SDUSA라는 조직을 만든 당시 미국 사회당 지도부는 민주당 내에 특정한 흐름이랑 결합이 돼 있었어요. 그게 민주당의 정통 리버럴 세력, 반공 리버럴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케네디, 존슨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미국의 정통 리버럴이죠. 반공 리버럴. 뉴딜 전통은 이어봤지만 1940년대, 50년대 거치면서 반공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1960년대니까 이 반공 리버럴들이 뭘 하고 있었죠? 바로 전쟁을 집행하고 있었죠.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특히 미국 사회당의 젊은 당원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막 젊은이들이 반전운동 펼치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에 들어가긴 하되 SDUSA랑 다른 별개의 조직을 만듭니다. 갈려서 나온 거죠. 분열이 됐어요. 그게 DSA,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조직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라는 조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별하려다 보니까 민주사회주의라는 이제 이름을 내건 거고요. 이 조직을 이끈 유명한 이론가가 있습니다. 마이클 해링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론가고, 이 사람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다른 아메리칸가 뭐 그 비슷한 제목의 책을 이제 써서 뉴딜 이후에도 미국 사회가 빈곤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를 폭로한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책으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에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었어요.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라는 책입니다. 지금 절판돼 갖고 서점에는 없는데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은 이 사람 입장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중에서도 좌파적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유럽처럼 미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복지국가 단계를 넘어서서 자본의 사회적 소유, 이거를 실현시켜야 된다. 그래서 1970년대 스웨덴에서 추진됐던 임노동자 기금,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게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임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회민주주의보다 좀 급진적이라 해야 될까요? 좀 더 사회주의의 원칙적인 내용을 견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처음부터 조직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 DSA 조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적은 수의 당원들은 우리는 당의 깃발을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당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의 당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몇백 명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DSA가 나중에 70년대에 가서 60년대에 반전운동 같은 걸 했던 그 신좌파 중에 일부랑 통합을 해서 상당한 규모를 갖춘 조직으로 돼요. 70년대에 한 5,000명 정도의, 전국적으로 5,000명 정도의 활동가를 가진 조직이 돼서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면서 DSA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DSA가 유럽식의 정당 개념에 더 가까운 그런 이제 정치 활동을 계속 벌여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레이건 이후에 보수화되면서 이 DSA도 발전되기보다는 상당히 정체되어 왔던 거죠. 그러다가 2008년 경제 위기를 거치고 젊은이들이 급진화되면서 이렇게 60년대 그런 신좌파 운동의 쭉 명맥,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미국 사회당 이후의 명맥을 계속 유지해온 이 DSA와 새로운 젊은이들의 흐름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 흐름이 생긴 거죠. 이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이 갈 곳이 없다면은 자기가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또 쉽진 않죠. 근데 갈 만한 조직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트로츠키주의 조직, 모택동주의 조직, 이런 조직들은 다 망했어요. 망하거나 이상한 종파처럼 되거나 그랬는데, 보니까 민주당 안에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건 조직이 있는데 꽤 규모도 있고 그리고 권위도 있고 등등, 저희가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가입을 한 거죠. 엄청나게 가입을 했어요. 지금 회원 수가 3만 명이 됐어요. 3만 명이 됐고 전체 회원의 80%가 35세 이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의 몇 배 되는 젊은이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조직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물갈이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조직이 민주당 안에서 오큐파이 민주당을 하려는 이 버니 샌더스 세대들의 어떤 플랫폼이 된 겁니다. 버니 샌더스 자신은 DSA랑 직접 연관은 없어요. DSA 회원은 아니에요. 버니 샌더스는 다른 또 별개로 자기가 무소속으로 그 버먼트주에서 지방자치부터 쭉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자기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지만 그렇다고 DSA 회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버니 샌더스를 통해 촉발된 흐름은 버니 샌더스 자신이 어떤 민주당 내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가장 적절한 플랫폼이 DSA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활동한 거고 그래서 지금 DSA는 미국 내에서 21세기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중심 조직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샌더스와 달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그 젊은 뉴욕 하원 의원은 이 DSA 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중에 화씨 11-9라는 최근에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를 다루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시면 마이클 무어가 항상 이제 삐딱하게 다 조롱하다가 마지막쯤에 가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할 때 오카시오 코르테즈를 비롯한 젊은 정치인들 이 샌더스 세대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DSA 회원들이에요. 제목이 다시 화씨 11-9 예전에 화씨 9-11 만들었었죠. 이라크 저기 뭐야 1-9 이라크 전쟁 있고 나서 근데 그걸 이제 뒤집어 갖고 제목을 이제 붙인 거고요. 마이클 모도 여기 회원인가요? 마이클 무어도 회원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원은 아닌데 사상적으로는 뭐 상당히 일치한다고 보시죠. 그래서 일단 브리핑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질문 네. 현뭐 지금부터는 그냥 계속 무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웹작을 이렇게 만들면서 느낀 건데요. 그러니까 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그들 내에서 뭐 회원도 있고 뭐 다 이런 거죠. 네. 당 같은 질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 속에 맞는 당은 민주적 사회주의, 미국 민주사회주의라는 이유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 사람들은 뛰어나가서 분파 활동 끝난 다음에 이른바 엔트리 뭐 나가서 또 당을 만들 사람들인가요? 또 당을 만들 수도 있죠. 그 정도 실력이 있죠. 저는 별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친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진을 한 장 고르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 코르테스 말고도 꽤 많이 당선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으로 치면 무슨 합동 연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기념사진을 찍을 텐데 저 메리자베스 머렌은 이쪽 파가 아니죠? 예. 그 사람은 그냥 예, 근데 자본 규제를 많이 얘기해서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민족 사회주의자 그룹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직에 비하면은 훨씬 온건한 입장이죠. 리버럴 좌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자본 규제를 많이 얘기해서 이제 예전부터 관심이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하는 일하고 연동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거냐가 아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온 이제 역사가 있다라고 또 지금 얘기해서 와닿는데 사실은 이제 역점만 그래서 아주 뭐 신자유주의 반세계 운동 이후에 무슨 또 아큐파이 운동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 그냥 한겨레 늘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주장하는 어떤 자본 규제나 뭐 기본소득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뭐 보편적 보건권 문제라든지 무슨 뭐 노동권 보장하는 거 아니 현대 통화 이런 말 하더라도 그닥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인데요. 한국에서도 이 얘기가 이게 그렇게 새롭지가 않아요. 제 기억에 2010년도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G20 뭐 이런 거 할 때 시민단체들이 대응기구 꾸리는데 그때 이제 이러저러한 시민단체들이 와서 합동으로 무슨 정책 강령을 만드는 자리인데 이거
나중에 지워요. 참여연대 새끼들이 또 그때도 우르르 와가지고 균형재정 뭐 이걸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저 신자유주의자냐고 뭐 그 대판 싸웠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내 편 들어주는 근데 좌파들이 많았다. 현대통합이론은 예. 단순히 균형재정 비판을 넘어서는 아니, 측면이 이게 있어요. 그거잖아요. 적극 재정 정책을 해가지고 빈곤구제를 한다든지 뭐 생산력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적극적인 국가 재정 정책에 대한 주문 아니에요? 그거를 전통적으로 뒷받침했던 이론이 이제 케인즈주의인데 뭐 케인즈주의 플러스 뭐 어느 정도 그 아닌가? 케인즈주의를 좀 넘어선 부분이 있어요. 현대통합이론. 그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또 뒤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고. 어떤 이따가 얘기해 주시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한국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 쓰신 걸 읽으면서 이거 뭐 이미 2000년대 비슷한 얘기 했었고 단적으로 그냥 얘기하면은 확대 재정을 주장하는 혹은 적자 재정 뭐 이렇게 균형 재정을 비판하는 전에 없었던 극단적인 논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2008년 이후에 미국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말 안에는 이게 말이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솔직히 뭐 그러니까 케인즈주의에도 없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이 사람들 변호한 입장, 제가 뭐 이 학파도 아닌데 그런 의미가 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아니 때문에 왜냐면 그 이 말씀드리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 이제 예를 들어 민주적 저 뭐지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뭐 노동권이 보건권이니 뭐 이런 것 안에 이제 재정 정책도 있고 뭐 근데 그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그 느낌이 그냥 미국이란 나라의 정치 풍토랄까 뭐 이런 것들을 상정했을 때는 참 신선하고 새롭고 뭐 그렇지만 미국을 벗어난 다른 뭐 해서 이 얘기하면은 그거 다 기성정당에서도 비슷한 거 하지 않아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나 싶어서요. 근데 미국에서만 이런 건가 한국에서도 근데 기성정당들이 잘 못하지 않나요? 유럽에서도 그럼요. 실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조차 신자유주의 신자라고 시기에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이 사람들 주장이 한편으로는 정통적인 좌파 주장이지만 그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성실하게 주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그러니까 돼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컨셉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핫한 좌파나 진보 운동 이론이 어떤 게 있나를 좀 찾아보는데 제일 많이 그래도 볼만한 게 이거 같은데 이게 근데 이렇게 새롭나라는 게 나 자신부터 그러니까 이론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뭐 현대통합 이론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남들과 다른 유별난 이론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실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국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배 질서의 중심에 있는 제국.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미국 이전의 제국은 영국이었죠.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제국이 조락기에 들어서면서 국내의 진보 세력이 발전을 하게 돼요. 영국이 원래는 노동조합 운동은 발전했지만 좌파 정당은 발전을 못하고 제국 전성기에는 보수당 자유당 구도로 쭉 유지가 됐던 나라였는데 20세기 들어서면서 노동당이 등장을 했고 이 노동당이 급성장을 하거든요. 2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집권하기도 하고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영국 제국이 쇠락하면서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시기. 지금 상황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지 않나. 미국 좌파가 이론적으로 신선하기보다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미국 제국이 서서히 말기 증상 조락해가는 과정. 네. 그게 이제 제국의 입장에서는 조락인데 인민의 입장에서는 진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샌더스 같은 사람이 집권을 한다. 그러면은 뭐 대단한 개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민주주의 수준의 그런 개혁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3억 인구에서 이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구조를 상당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충돌되는 게 결국은 국방비, 해외 이 기지들 같은 거 운영하는 군사 비용일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런 전 세계 이제 무력 개입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손볼 수밖에 없는. 은근히 그 사람하고 저기 트럼프가 비슷하기도 하고요. 예. 트럼프가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해외 간섭을 안 하겠다든지 할 때마다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그 말이 맞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딱 이 샌더스 한 명이야. 그게 아주 신기하더라고. 이 버니 샌더스가 그러면 당선 가능성 같은 건 어떤 거야?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대변되는 요 그룹이 정말 민주당에서 뭔가 이렇게 파워를 가질 가능성 아니면 뭐 힘을 장악할 가능성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두 번의 이제 난관이 있죠. 일단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네. 둘 다 뭐 쉽진 않죠. 근데 저는 2016년에는 샌더스 운동 막 될 때 샌더스 운동 자체는 대단히 지지하고 기대를 걸었지만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 될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봤어요. 그때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막 삐지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그런 거죠. 한 30%는 있다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만둔 게 아니라 그때 무슨 공약인가 뭐와 관련해서 협정을 맺었다며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고유한 주장들을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담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정책으로 남게 만들었다고. 뭐 그건 이제 사후에 좀 모양 좋게 만들려고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 마이클 무어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좋게 평가할 그때 그 민주당 전당대회 그 장면 그대로 나오는데 저기 옛날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옛날 자주파가 이제 민주노동당 저는 신경 안 써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당대회에서 좀 뭐 말도 안 되는 장면 연출됐던 거는 뭐 비교도 안 되게 잘못됐죠 그때 자주파가. 그건 맞아요. 그 특정한 선거구에서 샌더스가 이겼어요. 뻔히 이겼어요. 보도까지 됐어요. 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게 그 지역구에서 그러면은 대의원들을 다 샌더스 지지 대의원으로 해갖고서는 올려 보내는 게 미국 민주당 당대회거든요. 그 있어요. 두 군데가 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딱 일어나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 대표란 사람이 우리 대의원들은 다 힐러리 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네. 왜냐면 그게 1인 1표가 아니고 네. 그 동네에 그냥 대표. 그게 이제 한두 곳이 아니라 계속 이제 그렇게 되니까 버니 샌더스가 중간에 일어서 갖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게임은 원래 이제 힐러리 이기게 다 돼 있는 거고 당신은 그냥 들러리라는 그래서 그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힐러리가 진 이유 중에 이유 중에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샌더스 지지자들이 화가 나서 선거 당일에 투표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더라고요. 그런 그럴 수도 있지. 1, 2%가 안 해도 영향받을 수 있는 거. 굉장히 바쁜 이유대. 그럴 때 그때에 비하면은 이제 민주당 후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고. 근데 본선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 지금 정치에서 샌더스 정도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혁명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예측하기 힘든 거. 암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미국이 뭐 현직 대통령도 암살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뭐 근데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끝까지 살아남아 뭐 악마가 되거나 악당이 되거나 일찍 죽어 영웅이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일찍 죽어 영웅이 되거나 끝까지 살아남아 악당이 되거나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저 드라마의 끝이 그 샌더스가 대통령이 돼서 나름 이런저런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보다 오르테즈를 비롯해서 그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그 사람이 하다못해 부통령 후보라도 나가서 뭐 그러지 않으면 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민주적 사회주의적 그룹이 성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사나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아쉬운 건 진보정당도 없고 독립된 노조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동지 말씀 들으면서 나름 30년대까지 선방했네 뭐 이런 느낌은 들지만
사실은 그게 없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생긴 폐해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그 민족 사회주의 그룹들이 꼭 성공해가지고 좀 미국 사회에 안착이 됐으면 하는 게 어쩌면 그게 미국이든 세계든 모두에게 큰 역사적인 성공으로 그러니까 샌더스라는 미랄 때문에 이렇게 간 게 이게 드라마상은 멋있을 것 같아요. 샌더스가 실제 대통령이 되거나 민주당 후보가 되는 문제보다도 더 큰 건 이 부분 아닌가? 아니 아무튼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들도 일정한 성장을 하겠지 뭐. 현재가 대통령이 성장을 된다는 거는 하겠죠. 그 사람들이 성장을 어느 정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트럼프를 미국 엘리트들이 저렇게 싫어하지만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기득권 세력이 이제 트럼프 아래에서 단결하겠죠. 그렇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이 되는 게 재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아니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엄청난 상황 아닌가요? 근데 뭐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여기까지만. 주식시장도 1년 이상 넘어가는 건 분석하는 건 아니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뭐 그 이후 세계 이 지구촌은 판도라인 것 같은데 판도라처럼 네, 지구 전체가 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카오스에 이제 접어들겠죠. 마치 이거는 중국의 역사로 치면 하나의 나라가 어느 순간 딱 종말을 구하면서 지역적 군벌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겠죠. 지금도 여기 오니까 태극기랑 성조기 들고 기자회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마치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등장했을 때처럼. 그래서 난 한국 사람들 중에 또 상당 어느 정도 또 중국에 줄 잘해줄 거라 나 그렇게 걱정 안 해. 아니 근데 그건 진짜 그렇게 되면은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전쟁이 정말 확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왜뭐 카오스. 안정적으로 패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렇게 나는 비관적으로 무슨 그렇게까지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냥 그렇게 극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오히려 저희 한반도에는 더 좋은 상황. 근데 뭐 한반도의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한국에 사는 좌파들의 문제지 뭐. 아니 제 말은 뭐 저 솔직히 샌더스가 장수하시거나 뭐 대통령이 되시거나 이게 제 말은 오히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나 샌더스나 미국이 전 세계적인 개입을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이게 만약에 샌더스가 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고려하면서 후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영국에서 철수할 때 트럼프 같으면 어떻게 빠질지 모르겠지만 샌더스는 그래서 조금 더 질서하게 네, 그건 분명.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이랑 밀당을 하고 있지만 네. 샌더스 같은 경우는 협상 목표를 정해놓고서는 합리적으로 협상을 네,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게 질서 정연에 빠지면 더 관계라고 하지만 혼란도 적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고 이상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런 부분은 그런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는 거죠. 약간 여기 기본 여기에 보니까 제 느낌에 소장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쨌든 제국의 패러다임에서 이것을 이제 이게 확실히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증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그러니까 미국 민중이든 아니면 전 세계 민중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국면이 열릴 가능성으로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전이다라는 측면. 그건 확실한 게 느낌이에요.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혼란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네네네.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 중국이 그냥 이거 좀 넘어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걸 그냥 이게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 사회과학자들 걸까요? 중에서는 기존의 패턴들을 갖고
미국 다음에 이제 제국 질서 중심은 중국이 될 것이다. 네.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중국이 보편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뉴딜 시기에 미국만 하더라도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거죠. 뉴딜형 자본주의라는 있었죠. 거는. 문학으로도 그랬어요. 네.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미국이 갖는 그 선도성이 있었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 측면에서 어제 그 천안문 기념일이기도 했고 정치 측면에서 보편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하자를 갖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인도나 네팔 가면 마오주의자들 많던데요. 근데 그 마오주의를 차라리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 마오주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럽 중심주의와도 관련된 건데 자본주의는 유럽 중심주의랑 뗄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네. 그 실은 보면은 패권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렇게 쭉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들이 다 게르만계 언어를 쓰고 있고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렇죠. 굉장히 고도의 예.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중국이 된다는 건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카오스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리적인 카오스면서 다극. 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저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예. 여러 패자들이 이렇게 있는 뭐 이런 조화로운 다극 질서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다극 질서가 될 가능성이. 청진만 안 하면 진짜 총질보다 더 무서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경제인 것도 무서워. 이게 경제 정책에 따라서 정말 경제 내일 느꼈지만 이번에 경제 정책에 따라서 근데 이번에 9.13 대책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좀 힘들었다는 네. 걸 내가 느껴. 사실은 트럼프가 등장함으로써 이게 좀 이게 미국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한국의 진보와 좌파들이 갖고 있는 경박스러움, 뭐 구박함, 뭐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게 몇 가지 그림이 있어요. 관련된 옛날에 성명서 비슷한 걸 냈을 때 분위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오늘 TV 보니까 샌더스 이제 막 그 트럼프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좋은 놈이 되잖아요. 뭐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뭐 공중파에서 뭐 변화무게 그 유명한 진보적인 여성 그 영화 감독조차도 뭐 욕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공화당 뭐 잠시 이 말씀이 맞는 거 그냥 욕을 안 하는 있는데 제가 나는 믿을까봐 그냥 욕을 안 가장 하는 그쵸. 그 적나라하게 느끼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 FTA 문제 정도로 들어가 버리면은 참 진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정신분열증 같은 게 있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그 저양당 애들이 맞아요. 이들 왜 옛날에는 그거 하겠다고 그러다 안 하고 그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 그 좋은 거네 뭐 이러고 우물우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니들 여태 10년 동안 사기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면 근데 이론과 논리는 민주당이 그런 거지. 진보 세력에서 뭐 진보 이렇게 세력에서도 한미 FTA 저번에 재개정 얘기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재개정이면 폐기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내거나 이러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해봐야 이게 조금 전에 나는 그런 말인데 나 같은 경우도 FTA는 당연히 이거지.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의 전환인데 나는 이제 결론만 나는 좀만 나의 생각으로 하면 이게 내 결론은 뭐냐면 크게 이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FTA 반대 운동을 했던 노무현 정권 때에서 또 비슷한 걸 느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유무역 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미국과의 FTA를 반대했을 때, 아니 실제 정보과 형사가 그때 맨날 집회 신고하러 가면 나한테 묻는 게 그거였어요. 니들 FTA를 반대하니 미국과하고 하는 걸 반대하니 뭐 이런 걸 자꾸 묻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 시절에도 내 스스로 봐도 운동권들 상당수가 자유무역 그 자체에 대해서 몰랐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난 많이 안 보였다고 보여지고. 근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자유무역을 반대한 건 아니죠.
난 자유무역을 반대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보와 좌파의 기본적인 논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은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금융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 소송제 자유무역이 있고 자유무역 협정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미국이 세 주도하는 자유무역 협정에선 실은 자유무역 협정의 주변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중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제 더 우리가 반대했고 극렬하게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의된 거지만 난 운동권들이랄까 진보 세력들이 저는 10년 그리고 전에 자유무역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냥 반대한다고 할 수 있는 개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모인 단체가 나는 내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국제 공무권 자체가 뭐 다양한 기본 확고한 거는 제 생각인데 기본 확고한 거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거는 그 당시 그건 다 공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무게중심이 좀 달랐고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의 수준에서 자유무역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 실제 이게 노무현 그 정권에서 니들 그러면 개방을 반대하니 이 말 한마디에 사실 말이나 프레임 조정에서 졌다고 보는 건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FTA 방법본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쌀 시장 개방 반대, 자동차 시장 개방 반대 이게 국민의 한 80% 70%다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한미 FTA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국민들의 그 시절에도 내가 보면 한 50% 이상은 한미 FTA에 찬성이야. 이게 뭔가 하면 총론에서는 자유무역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지금 민주적 사회주의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강론에 들어가서 아 요즘 경제적으로 불황이고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본소득 확대되면 좋지 이런 거지 어떤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그 정치 이론에 따라서 무엇을 주장하는 것 이건 좀 질적으로 좀 다른 문제 같은데 난 한국의 좌파나 진보도 사실은 꼭 일관되거나 뭐 통일된 뭐 이유가 있다 보여지지가 않다고 가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가끔 느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틀리고 자유무역 협정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틀린 건데 이 세 가지 층위가 그냥 섞여서 얘기했던 거 없고 오늘날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복잡한 감정 문제 그 다음에 그 한미 FTA 재개정 문제 나왔을 때 지금 이 버니 샌더스는 좋은 일이라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좀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 시민사회운동 진영이나 진보사회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지리멸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이 일관돼 있지는 않다. 근데 이게 제 생각은 답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여기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내 생각에는 여기 사무국장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생각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그분은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식 질서 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미국식 질서를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원론적으로는 반대인데 현실적으로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 미국식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 극단으로 가면 쿠바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베네수엘라처럼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되게 두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옛날로 하는 사무장이 나한테 그러면 NL식 생각이냐고 옛날로 물어볼 때지만 나는 일단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 남북관계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국하고 대응 관계에서 조금 더 일사불란해질 수 있는 거지. 진리라고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정세인지가 중요하고. 아니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속마음은 항상 뭐냐면 저는 옛날부터 그런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게 그냥 민족적인 정서적인 통일이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생각은 이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처럼 항일 전선을 통해서 결국에 정권을 잡고 사회를 개혁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NL에서 NL이나 NL식 생각에서 좀 이렇게 그런 생각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다수의 NL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민주당 가고 싶어. 민주당 가고 싶었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왠지 북한하고 뭔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편적인 민족의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냉정한 건 뭐였냐면 난 생각이 들어요. 모 대통령식의 한일전선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나이 50대 들어 한국 땅에서 마주쳤던 대부분의 운동권 사람들은 일부러는 사회주의 가치를 얘기하거나 국제주의적인 얘기를 해서 한꺼풀 싹 제껴놓고 보면 그냥 자유주의거나 민족주의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둘이 섞여 있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있어서 자본주의 문제 그리고 정확히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약타경제 반대 행동의 논리로 표현을 하면은 자본을 규제하는 것이 선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가치 전제에 의해서 이걸 봐야지 이거를 그냥 실용주의적으로 요즘 이게 유행이네. 아 그래 맞아 기본소득 요거 뭐 보니까 성남에서도 하는 거 없고 요거는 이재명 지지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이런 논의가 다 백년 학천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게 우리 다분히 좀 실용주의적이랄까 나쁘게 말하면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이런 걸 이 문건이나 이런 어떤 정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고 고민하고 토론한다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 근데 재상의 사무국장님이 되게 울고 자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삶이라는 거는 조직이 잘 되면 기회주의자도 어느 순간 필요할 수도 있고 기회주의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DSA라고 하는 데가 그건 아까 사무국장도 물어봤지만 저는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본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가요? 자본에 대한 자본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든 저기 그 뭐 조지 소로스든 하여간에 뭐 이런 그런 자본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가요? 버니 샌더스의 생각도 궁금하고. DS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젊은 회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조직 자체가 한마디로 제2의 DSA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그 두 단계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DSA는 한마디로 마이클 해링턴의 사상에 따라서 운동을 했어요. 그 마이클 해링턴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민주주의에서 상당히 급진적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유로 바꿔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선 더 급진화됐죠. 그런 점에서는 이 대자본을 사회적인 소유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확고한 것 같고, 그 DSA는 원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국제조직의 회원이었는데 젊은 회원들이 들어오면서 그 대의원대에서 결의해갖고 탈퇴했어요. 잘했네. 민주당에서 아니요, 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이 뭐 그게 독일 IS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SI라고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옛날에 우리나라 크리스토먼이나 아니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만든 뭐 이런 김철 네. 김한길 아버님 네. 김한길 아버님이 있던 그리고 난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그 강의했을 때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말만 들으면 약간 알레르기가 있는 게 이 SI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했던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게 사회당에서 뛰어나가가지고 방공을 모토로 내세운 사회주의, 뭐 소련에 반대하는 거. 그 1950년대에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죠. 예, 그래서 왜 하필 이 공모를 이렇게
근데 민주적 사회주의란 말도 사회주의란 만큼이나 굉장히 막 여러 맥락에서 막 그렇죠. 서로 다른 맥락에서 쓰여갖고 근데 SI가 지금도 있는 건가요? 있죠. 유명했죠. 지금도 주류 유럽에서는 주류 정치에 있었죠. 집권한테.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요. 저는 저는 정의당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 활동도 하면서 정의당 활동도 많고. 다만 이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근데 정의당에서 예를 들면 그 전에 제가 이제 듣기로 예전에 그냥 이렇게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정의당이 한번 약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좀 크게. 그때가 언제였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제가 알기로 골드먼삭스나 이런 데서 여기 정의당 한번 방문해서 그 이재용 예, 그 예, 민주노동당 때 이거 예, 자본에 대한 생각이 뭐냐, 뭐 이렇게 금융 정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이후 그러면 이렇게 뭐 민주당 내,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 어쨌든 그 자본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아까 다스가 DSA가 자본에 대한 생각이 뭐냐인 것처럼 정의당이 어떤 자본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삼성이든 뭐든 간에 대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것 같아요. 아직은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추상적 이념 수준에서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식화된 것들은 있었는데 네. 정의당은 그 부분이 대단히 비어 있죠. 그럼 그거는 이렇게 담론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서로 간에 좀 시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발전 못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 채워넣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담론을 이제 뭔가 여러 군데서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도 얘기하는 그냥 재벌 개혁 수준에서 얘기할 뿐 독자적인 어떤 그 대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지 네. 등등 이런 독자적인 비전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제3당이 되던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고위 당직자 정책하는 사람한테 골드만삭스 등등 금융자본가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당신들은 은행을 부도할 생각이 있냐고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같으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맞다 그렇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더 논의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냉큼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야. 또 두 번째 중국 공산당에서 찾아왔는데 축하러 왔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 이딴 소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세월 지나도 참 아쉬운 순간이죠. 그 사람들한테 면전에서 왜 그런 소리 했냐고 그 시절에도 싫은 소리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건 아첨 아니에요. 아첨이 부지한 소리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소리 물어봐요? 그냥 아부하고 잘 싶었나 지내봅시다. 보죠. 뭐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 대고 고맙지. 갑자기 아무도 몰라주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아우 3당 되셨다고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있어요. 골드만삭스 얘기는 저도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말을 했던 각각의 사람한테 면제라도 되고 싫은 소리 했는데 그 두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지. 내가 뭘 그냥 난 30대 때 그냥 그런 걸 못 참았어. 면제라도 되고 왜 그딴 소리를 왜 하냐고 이렇게 눈치도 없냐고 사람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나죠. 동지도 질문 좀 하시죠. 네, 어디부터 잘라질지 지금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뭐 저기 동지가 마무리 좀 하시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뭐 디플레도 근데 마무리. 이거는 현대통화이론이라고 쓰신 거는 제가 안 읽어봐서 그런데 그거 어떤- 말씀드리고 그럼 끝맺죠. 어떤 얘기 하시는 건지
저도 경제학 전공이 아니라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요. 네. 일단 책으로는 그 홍기빈 저 소장이 번역한 균형 제적은 틀렸다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신진 이론의 어떤 교과서격의 대중 교과서격의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긴축재정 비판 논리로서 포스트 케인주주의라는 게 이미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것의 연장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그 포스트 케인주주의랑 다른 어떤 이론이 합쳐졌어요. 그 다른 이론은 뭐냐면 화폐 이론인데 국정화폐론이라는 화폐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이단적인 이론이에요. 기존의 경제학에서의 정통 화폐 이론은 상품 화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진화해서 그것의 대표는 이제 화폐로 진화되어 왔다. 이게 고전파, 그러니까 현재 주류 경제학 교과서의 원형이 되는 고전파 정치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막스주의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거과 전혀 다른 주장이 국정화폐론이에요. 화폐는 시장에서 그렇게 진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가 만든 제도라는 거. 근데 현대 인류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은 후자가 맞아요. 처음 고대 시대부터 시장 교환이 아니라 채무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수단으로 화폐라는 거를 국가라는 조직이 등장해서 만들게 됐다. 이게 인류학 연구를 통해 정리된 바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상품화폐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틀리죠. 이 얘기가 제 기억에는 2000년대 비슷한 논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는 부도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가 화폐를 많이 찍어내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김대중 정권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 국가가 어려워지면은 적자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IMF를 돈을 들여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도 홍기빈이나 무슨 이정태 씨나 또 장하준 교수 뭐 이런 쪽에서는 국가는 부도날 리가 없다. 화폐를 찍어내는 보는 화폐를 발행하는 기능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가가 부도날 일은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때 무슨 뭐 예를 든 학자가 몇 명 있었는데 아주 세월이 오래됐지만 뭐 중요한 건 대입 뼈다구만 늘 기억을 하니까요. 제가 한 십몇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크게 얘기가 어떤 느낌이. 그때도 이미 이 이론에 이제 출발이 되는 그런 학자들은 활동을 하고 있었죠. 몬스키 뭐 이래가지고 무슨 러시아 쪽 사람 못했어요. 그때 그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밀라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국가가 어려면.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화폐라는 거는 국가의 채권이라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왜 발행하느냐?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민간 경제가 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갖고 서로 교환하고 등등을 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걸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흔히 오해가 되는 게 그러면은 현대 통화 이론에 따르면은 국가는 세금 거둘 필요 없이 그냥 종이돈만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채권을 회수해야 돼요. 국가가 그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발행한 그 채권은 부도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자원으로 만드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화폐라는 게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상식은 세금을 걷어야 국가가 자원이 생겨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통념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화폐는 일반적인 세금에 상식이죠. 기반해서 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의 채권.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은 국가가 일정하게 채권을 쭉 풀어갖고 그걸 통해 경제 활동을 하게 했는데 그 성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를 채권을 회수해가는 거예요. 아, 세금이라는 게요. 왜냐하면 자신이 발행하는 채권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네.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세금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채권이 보증이 되는 거죠. 네. 안정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가의 조세 능력은 필요한 건데 그 의미가 이제 전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금에 종속된 게 아니라 세금이라는 건 국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화폐를 발행해서 경제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순환 활동 그런 것. 그리고 그 국가 화폐의 어떤 대외 신인도라던가 등등 가치 뭐 등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세금이 되는. 그 우리가 좀 현대 통화 이론이 언론에서 희화화돼서 이제 보도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걷지 않아도 뭐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정책적으로 그 국가의 능력이 커질 수가 있죠. 뭐냐면은 일단 적자 재정으로 운영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세금 제도를 만들어 갖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적자 재정 운영이 기존의 어떤 이론보다도 훨씬 더 국가가 자유롭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이 이론.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 보면 제일 아쉬웠던 전 세계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을 안 되었던 그 그리스의 시리자 동지가 한번 그 시리자에 관해서 강연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시리자가 대표적으로 현대 통화 이론이 이제 부정적 사례.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용도 때문에 안 돼요. 예, 유로화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 이유가 쪼개지는 게 답이라고 보는 게 바로 그리스 사회. 근데 만약 이유를 탈퇴하면 또 그게 또 통화유기죠, 사실은. 예. 그 근데 그거는 신용위기가 되는 거니까. 네, 현대 통화 이론 등등의 논자들은 이제 단기적 위기다. 네. 그렇죠. 그 계곡을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경제 화폐를 성장을 발행할 권리를 국가가 갖지 않는 한 경제 위기는 그러니까 특히 외부에서 온 위기한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근데 결론으로 그냥 정리하고 네, 끝내주면 네. 이 현대 통화 이론의 그래서 최종 결론은 국가의 모든 이 정책의 방향은 완전 고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완전 고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폐도 더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고 네. 적자 재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모든 것들은 그거 자체로 이 가치를 두거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고용이라는 요구에 다 종속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때만 실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핵심 논리인데 이 핵심 논리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동의하는 순간에 우리는 저기 자본가들 특히 국제 자본가들이 또는 국제 정치에서 협박 나한테 다 협박이야. 그 텔레비에 경제 평론하는 사람들 나서 얘기하는 상당 부분이 다 해결돼요. 다 뻥치지 말라고 세금 돈 찍어내면 다 끝난다. 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논리를 다 반박할 수가 있는 게 70-80%가 될 거라고. 한 가지만 또 부연드리면은 이 이론을 막수주의자들도 싫어해요. 막수주의자 중에 이제 정통 막수주의자들은 상품 화폐론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노동 가치설 등등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데 기본소득제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통화 이론가들 중에 개인적으로 입장 차들이 있어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더 많은 수는 이제 기본소득 대신에 일자리 보장제라는 이제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막스주의자들의 입장은 그런데 저는 현대 통화 이론이 막스주의와는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반자본주의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경제는 시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든다는 항의가 그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도 국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본원적인 거는 국가의 행위에 있는 거지 시장에 있는 게 아니다. 네. 사실 이 얘기하는 순간 이제 주류 경제학 교과서들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현대 통화 이론이 담고 있는 뇌관이라고 생각해요. 현대 통화 이론에는 국가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화폐라는 게 국가가 자기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라고 일부러 채권 증서들을 민간에 이제 유포를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시장이 열리고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능동적 행위자가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최초의 원인에 해당되는 행위자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경제 교과서는 그게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는 아까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신화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그건 분명히 희화합니다. 네.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한국경제 이런 데서 가능해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려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이게 실제 소비 및 생산활동의 순환으로 쭉 연결이 되지 못하면은 가령 뭐 그 나라의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 그러면은 화폐를 무진장 계속 발행했을 때 농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활동이 계속해서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생산성이 증대가 된다. 요 전제 한해서 계속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현대통화이론에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현재 언론에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 뭐 기자가 몰라서 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희화시키기 위해서 뺐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하니까 이상한 논리처럼 계속 들려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기축 통화냐 아니면은 그 자국의 통화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주요 국채들이 이제 자기 통화로 표시되어 있느냐 아니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국채가 자국 통화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일본처럼 무진장 계속 국채 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그리스처럼 외화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외환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자기들 논리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 이제 기사에서 나오니까 상당히 좀 이상한 논리처럼 네. 보이는 측면이 좀 제가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데올로그적인 측면이 강한 경제지예요. 거기 보면은 현대통화이론도 나오고 이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 얘기도 거기서 기사를 많이 써요. 대신 이제 누구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냐,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 입을 빌려서 이런 사람들 늘어나는 것은 뭐 자본주의 미래를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이런 주장을 하죠.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 자본가들은 예상외로 현대통화 이론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있죠.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이미 현대통화 이론을 통해서 이미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한번 살아났기 때문에. 예, 지금 달러를 무시하는 양적 완화. 예, 양적 네. 완화 네. 했잖아요. 근데 현대통화 이론의 이제 진보적인 논자들은 사실은 양적 완화식으로 하면 안 되고 국가 재정 정책으로 해야 된다. 네. 국가 재정 정책이라는 건 목표가 딱 이제 완전 고용으로 돼 있는 거고. 아, 그 차이가 어떤 예. 거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찍어서 돈을 주느냐, 국가가 직접 재정을 네. 통해서 돈을 푸느냐 이 두 가지 네. 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 완화는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의 통화 정책 우위 틀 안에서 이렇게 그 돈들을 그냥 은행에다 갖다 앵긴 거고요. 근데 현대 통화 이론은 그게 아니라 재정 정책을 위에 둬요. 왜냐하면 완전 고용이 목표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보다 위에 올 수밖에 없고. 근데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화되는 거죠. 이거를 현대 통화 이론가들은 재정 정책의 화폐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국채나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폐를 새로 발행하면서까지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재정 정책의 화폐화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의 우위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에 있는 거고 한국은행이 아니라 이런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 정부 국가기구가 우위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좋은 그럼 뭐 정리하시죠. 뭐 여기 공무원들이라 9시에는 문 닫아야 돼요. 왜 뒤풀이 같은 걸 얘기하시죠.